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홍재입니다. 특성을 보이는 화학의 기본 단위는 분자이며 분자를 이루기 위해서는 원자들의 화학 결합으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결합 역시 단일이나 이중 결합을 넘어 삼중 결합까지 학교에서 배우곤 하죠. 시그마와 파이라는 다른 형식의 결합을 통해 다중 결합이 이루어지는데 이 방식을 우리는 100여 년 동안 아무런 의심 없이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낯선 분자를 들여다보다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삼중결합을 이루는 두 개의 파이 결합이 다른 것으로 바뀌어 있던 것입니다. 교과서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빛의 속도를 고려해야 하는 특별한 상황 한 가지를 빼먹었을 뿐입니다. 아주 특별한 삼중결합의 붕괴를 이해하기 위해 세 개의 관점을 따라갈 예정입니다. 첫째로, 결합은 애초에 왜 시그마와 파이로 나뉘는가? 둘째, 원자가 무거워지면 왜 전자가 빛의 속도에 다가서는가? 셋째, 그때 삼중결합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셋을 하나로 엮는 매개체가 있으니 바로 가군동량입니다. 원자에서의 가군동량은 오비탈을 결정하기 위한 양자수 중 하나로 사용됩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의 해로 얻어지는 주양자수, 가군동량 양자수, 그리고 자기양자수의 세 종류와 실험적으로 증명된 스핀 양자수를 더해 총 4종류죠. 주양자수는 껍질, 즉 에너지의 크기를 의미하며 가군동량 양자수, 방위양자수, 부양자수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오늘의 주인공은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자기양자수는 그 가군동량이 어느 방향을 가리키는가를 의미해 오비탈들의 배양을 결정해 종류를 세분화하며 스핀 양자수는 전자 자체의 내재적 회전으로 오비탈에 채워질 전자의 상태들을 직관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요소들이 모여 원자와 분자를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개념을 구성하며 오비탈을 통해 우리는 결합과 반응, 특성을 이해하고 설명합니다. 오늘의 기본적인 용어를 설명했으니 이제 워밍업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태양계 속 천체들의 운동은 공통적으로 두 가지로 세분화됩니다. 행성이 주항성의 주위를 일정한 주기와 궤도로 도는 공전, 그리고 스스로 회전하는 스핀의 일종인 자전입니다. 이 둘은 행성마다 다르지만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태양계의 모양이 원자 구조를 설명하는 예시로 사용되기도 했던 만큼 원자 핵 주위를 도는 전자 역시 같은 양상을 보입니다. 핵 주위를 도는 궤도 가군동량, 그리고 전자 자신의 스핀입니다. 우리가 배운 화학은 이 둘을 완전히 따로 취급합니다. 오비탈의 모양은 궤도 가군동량이 정하고 스핀은 그저 위 혹은 아래라는 이름표처럼 별개라고 배우죠.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서 스핀이 반대인 전자 두 개가 한 오비탈에 들어간다고 결정지을 때 바로 이 별개라는 가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별개로의 분리가 자연의 근본 법칙이 아니라 빛의 속도를 무시했을 때만 성립한다는 편이라는 점입니다. 자전과 공전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스핀과 궤도는 커플링을 일으키며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스핀 오빗 커플링이란 현상이며 광학적 결합으로의 푸앵카레 구면에서의 편광 변화를 보거나 메비우스 고리 공진기에서의 거동을 보는 등 온갖 변화로 이어지지만 우리는 오늘 결합을 설명하기 위한 부분만을 활용하겠습니다. 가군동량이라는 단어에서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물리에서 자주 이야기되는 가군동량 보존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물리학에서 가군동량은 보존량이기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회전하는 계에서 함부로 생기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스케이트의 회전에서 알짜 토크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으므로 가군동량은 보존되며 팔을 안으로 당기면 관성 모멘트가 감소해 회전 속도가 증가합니다. 태양계 역시 회전하던 가스와 먼지 구름에서 형성되었기에 행성들의 공전 운동과 자전 방향은 본래 구름의 자전 방향과 같으며 가군동량을 보존합니다. 이는 화학 결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오비탈이 섞이려면, 즉 상호작용에 의해 새로운 결합을 만들려면 같은 가군동량을 가져야 합니다. 가군동량이 오비탈과 관련이 있었으며 이들의 대칭성이 결합 형성을 결정짓는다면 화학 결합에서의 가군동량도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작은 단계부터 다가간다면 가군동량 양자수 L이 0인 경우 모든 방향에 대해 등방성으로 구형의 S 오비탈을 이루며 L이 1이라면 선형성을 갖는 P 오비탈이, L이 2인 경우 D 오비탈, 그리고 L이 3일 때 F 오비탈을 의미합니다. 결합의 경우 결합축을 기준으로 할 때 축 방향 가군동량 성분이 0인 경우 축을 감싸고 회전 대칭인 시그마 결합, 1이면 축을 지나는 마디면을 하나 갖는 파이 결합이 됩니다.
즉 시그마와 파이를 가르는 것은 결국 축 방향 각운동량이 얼마인가입니다. 결합축을 따라 직접적으로 오비탈이 중첩되는 시그마와 결합축에 직교한 파이를 이해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원자들 간의 화학 결합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원자들 사이를 하나의 직선으로 연결해 표현하는 단일 결합은 직접적인 연결이 필요한 만큼 거의 모든 경우 하나의 시그마 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산화탄소나 산소 기체와 같이 원자 사이가 두 개의 선으로 연결된 이중 결합은 하나의 시그마 결합과 이와 직교하는 하나의 파이 결합으로 구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용접에 사용되는 아세틸렌이나 질소 기체의 삼중 결합은 세 개의 선으로 표현되며 하나의 시그마 결합과 이와 직교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파이 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삼중 결합 이상은 거대한 금속 원소가 아닌 한 불가능하다 배웁니다. 탄소의 사중 결합은 원자 핵 간 거리가 너무나 가까워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중 결합 역시 가능성이 제한되었습니다. 단순 분자 궤도를 도식으로 C2를 그리면 원자가 전자 8개가 채워지고 결합성 2σg와 반결합성 2σu가 서로 상쇄된다고 보면 순수 파이 결합 2개만 남아 결합차수 2, 즉 겉보기엔 이중결합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C2의 결합 세기는 단순한 이중결합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게 오랜 수수께끼였습니다. 상쇄된다는 전자 4개가 사실은 2개의 서로 다른 시그마 결합으로 재배열된다고 보게 되어 강한 파이 결합 2개, 안쪽을 향한 정상적이며 강한 시그마 결합 1개, 그리고 분자 바깥쪽을 향해 생기는 기묘한 엑소 결합으로 약한 4번째 시그마 결합 1개가 이야기되고 있죠. 이처럼 절대 불가능하다던 탄소 사중결합도 최근의 발견이니 이번에 확인된 삼중결합 붕괴도 기대해볼 만하겠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온다면 삼중결합을 이루는 두 개의 파이결합에 대한 우위를 고민해야 합니다. 15족 원소 질소가 이루는 기체는 대표적인 삼중결합 화합물입니다. 질소 원자 2개가 모여 자신들의 원자 오비탈을 이용해 만드는 분자 오비탈 도식을 보면 좌측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하나의 시그마와 2개의 파이 결합 오비탈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X와 Y축에 놓인 2개의 직교하는 파이 오비탈은 에너지도 모양도 완벽히 똑같아 전문 용어로 디제너레이트 혹은 축퇴되어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두 파이 오비탈이 같다는 수백 년간의 이야기가 이번에 반박된 것입니다. 모든 원인은 광속과 상대론적 효과에 기인합니다. 몇몇 상대론적 효과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접근해보죠. 고전적인 원자 구조에서 양자역학이 도입된 형태로 넘어가는 과정은 닐스 보어의 원자 모형을 매개체로 합니다. 보어의 원자 모형은 수소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맞았지만 그 스펙트럼의 위치 역시 고분해능 분광기로 들여다보면 하나로 보이던 선이 실제로는 아주 미세하게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1916년 아르놀트 조머펠트는 여기에 2가지를 추가합니다. 원운동 대신 타원 궤도를 허용하고 궤도를 도는 전자의 속도를 빛의 속도에 비해 무시할 수 없다는 특수 상대론적 보정을 넣은 것이죠. 이 상대론적 보정의 크기를 결정하는 조합으로 자연스럽게 튀어나온 무차원 수가 바로 미세 구조 상수 알파였습니다. 미세 구조라는 이름 자체가 이 스펙트럼선 갈라짐 현상에서 온 것입니다. 핵심은 미세 구조 상수가 차원이 없는 순수한 숫자라는 것입니다. 기본 전하 2, 플랑크 상수 h, 빛의 속도 c, 진공 유전율 엡실론 제로, 전자기하과 양자역학, 상대론의 대표 상수들이 한데 뭉쳐 단위를 모두 상쇄하고 남은 숫자죠. 그래서 알파는 전자기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나타내는 결합 상수로 읽힙니다. 만약 우주가 조금 달라서 알파 값이 크게 바뀌었다면 원자의 안정성과 화학 결합 자체가 달라졌을 것이기에 이 값의 유래를 오래도록 궁금해해온 상수이기도 합니다. 여러 해석이 겹쳐 있는데 화학자 입장에서 가장 유용한 것은 보어 반지름, 전자의 환산 컴퓨턴 파장, 고전 전자 반지름 순으로 3가지 길이 척도가 매 단계 정확히 알파벳씩 차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137이라는 숫자로 이루어진 미세 구조 상수는 흔히 전자의 속력 계산에 등장합니다. 보어 모형에서 원자 번호 G의 n번째 궤도 전자 속력을 유도해보면 알파가 필연적으로 나옵니다. 알파의 물리적 의미가 선명해지는데 수소 바닥 상태 전자는 광속의 정확히 알파배, 다시 말해 137분의 1C인 약 2188km/s로 돕니다. 알파는 가장 안쪽 전자가 광속의 몇 %로 도는가 알려주는 상수인 셈이고 그래서 내부 전자 속력을 계산할 때 항상 등장합니다.
이제 상대론적 효과가 강해질 무거운 원소로 옮기겠습니다. 원자의 간에 양성자가 많아질수록 핵은 전자를 훨씬 세게 잡아당깁니다. 특히 핵과 가까운 1s 오비탈의 전자는 이 인력을 버티려고 미친듯이 빨라지죠. 대략적인 계산으로 가장 안쪽 전자의 속도는 빛의 속도의 약 137분의 g배입니다. 금은 g가 79니 광속의 약 57.6%로 달립니다. 이 논리를 끝까지 밀어붙인 사람이 리처드 파인만입니다. 파인만은 아주 간단한 계산을 했습니다. 원자 번호가 커지면 1s 전자의 속도가 137분의 g에 비례해 빨라진다니 137을 넘으면 전자가 빛보다 빨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 불가능하죠. 그래서 파인만은 주기율표는 137번에서 끝난다고 예측합니다. 하지만 파인만의 137은 어디까지나 적당히 고려한 냅킨 계산이었습니다. 원자를 점처럼 다룬 단순한 모형이죠. 핵을 점이 아니라 유한한 크기로 놓고 디렉 방정식을 제대로 풀면 이 한계는 뒤로 밀립니다. 핀란드 헬싱키 대학의 양자 화학자 페카 피코는 디렉 포크 계산으로 원자들의 전자 배치를 예측해 172번까지 확장된 주기율표를 그렸습니다. 파인만의 137이 단순한 상한선이라면 피코의 172는 상대론을 제대로 넣었을 때의 지도인 셈이죠. 그리고 이 피코라는 이름은 오늘 이야기 마지막에 다시 등장합니다. 이 정도면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을 더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물체의 속도가 광속에 가까워질수록 질량 m은 정지 질량보다 증가합니다. 금이라면 23%나 무거워진 셈입니다. 그리고 바닥 상태에서 가장 안쪽 궤도의 전자가 원자핵과 떨어져 있는 평균 거리를 뜻하는 보어 반경을 고려한다면 질량 m이 커질수록 반경 A0는 작아지게 되어 상대론적 수축이 발생합니다. 금의 경우 6s 오비탈은 이 효과로 인해 약 14에서 17% 정도 수축하며 오비탈의 에너지는 더욱 낮아져 안정화됩니다. 오비탈이 수축해 전자가 핵 근처에 머물게 되면 바깥쪽 전자들은 차폐 효과에 의해 핵의 양전하를 덜 느끼게 됩니다. 이로 인해 에너지 간격이 변화하며 다양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 결과가 상대론적 효과가 원소에 미치는 영향으로 소개했던 금은 왜 노란색이며 수은 왜 액체인가, 백금의 촉매 효과가 나타난 이유와 납산 전지 전압이 높아 자동차 시동이 가능한 이유로 상대론이 원자의 성질을 바꾼다는 이야기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원자의 성질을 넘어 결합 그 자체를 상대론이 바꾼다는 것입니다. 빛의 속도에 다가선 전자에게는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는 이제껏 이야기한 것처럼 상대론적으로 전자가 마치 더 무거워진 것처럼 행동합니다. 무거운 전자의 궤도는 더 쪼그라들어 S오비탈이 핵 쪽으로 수축합니다. 두 번째가 오늘의 핵심인데 잠시 이야기 나왔던 스핀 오빗 커플링입니다. 분명 별개로 구분한다던 궤도 가군동량과 스핀이 빠른 전자에서는 서로 얽혀 더 이상 따로 셀 수 없어져 이제 의미 있는 양자수는 둘을 합친 총 가군동량만 남게 됩니다. 핵의 정지좌표계에서 보면 양전하를 띤 핵이 가만히 있고 전자가 그 주위를 돕니다. 그런데 전자 자신의 좌표계를 올라타서 세상을 보면 이제는 양전하 핵이 전자 주위를 빙빙 도는 셈이 됩니다. 전하가 원운동을 한다는 건 곧 전류고리가 생긴다는 뜻이고 비오사바르의 법칙에 따라 전류고리는 자기장을 만듭니다. 즉 전자는 자신의 궤도 운동 때문에 스스로 자기장 속에 놓이게 됩니다. 상호작용이 약할 때는 궤도 가군동량과 스핀이 독립적으로 보존되어 각각 양자수로 쓸 수 있어 LS라 불리는 러셀-손더스 결합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전자가 빨라져 내부 자기장이 강해지면 서로를 강하게 붙들며 각자 따로 세차 운동을 멈추고 둘이 합쳐진 하나의 축 주위로 함께 돌기 시작합니다. 이제 총 가군동량만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생각지 못한 결과가 보고되었으니 탄소와 비스무트로 이루어진 분자 이온에서 고전적 삼중결합의 상대론적 붕괴가 관찰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왜 비스무트라는 친숙치 않은 원소를 굳이 사용했어야 했는가? 먼저 삼중결합이 존재하는 분자가 필요합니다. 15족 원소인 질소 원자 2개가 모여 만드는 질소 분자는 명백한 삼중결합 분자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일한 전자 개수를 갖는 사이아나이드 이온 역시 삼중결합을 보유했으며 2개의 축퇴된 파이 결합을 갖습니다. 양성자 7개를 가져 상대론적 효과에서 자유로운 질소 대신 같은 족에 속해 전자적 특성은 같지만 83개의 양성자를 갖는 매우 무거운 원소인 비스무트로 대체한다면
동일한 분자 구조에서 상대론 효과만 깨끗하게 떼어내볼 수 있는 완벽한 실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비스무트의 선택은 우연이 아닌 철저히 계산된 시도였습니다. 레이저로 비스무트와 흑연이 공존하는 표적을 때려 CBI-이온을 먼저 생성한 후 광전자 분광법으로 분석합니다. CBI-이온에 정해진 에너지의 광자를 쏘면 전자가 하나 튀어나옵니다. 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재면 원래 어느 오비탈에 얼만큼의 결합 에너지로 묶여 있었는지 추적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를 더합니다. 하나는 이온을 극저온으로 얼려서 진동에 의한 잡음을 없앤 것, 다른 하나는 튀어나온 전자가 어느 각도로 날아가는지 측정한 광전자 각 분포입니다. 전자가 날아가는 각도에는 그 전자가 떠나온 오비탈의 대칭성, 즉 시그마였는지 파이였는지가 새겨져 있습니다. 측정 결과 X와 A라 지칭된 두 개의 피크가 보입니다. X의 피크는 짧고 단순한데 반해 A는 여러 개의 진동 피크로 길게 이어집니다. 에너지를 더 높이면 XAB의 3개의 일렉트로닉 밴드가 모두 나타납니다. 2.8114 일렉트론 볼트의 포톤 에너지를 사용해 X와 A를 훨씬 정밀하게 측정하면 X는 A로 표기된 00 트랜지션이 압도적으로 크고 그 뒤에 진동 프로그레션이 매우 짧습니다. 반면 A는 CDE로 이어지는 상당히 긴 프로그레션을 보입니다. 결합 오비탈에 전자 하나를 제거하면 카본 비스무트 결합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중성 CBI의 평형 결합 길이가 달라지고 진동수가 낮아지며 프랭크 콘돈 프로그레션도 길어집니다. 따라서 A의 긴 프로그레션은 A를 이루는 전자를 제거했을 때 CBI 결합 구조가 상당히 크게 변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B의 프랭크 콘돈 프로그레션이 A보다는 X와 훨씬 비슷하게 짧다는 것입니다. X밴드의 애나이소트로픽 파라미터는 1.86으로 P-웨이브 성격의 시그마 결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A는 마이너스 0.73으로 믹스드 SD partial wave 성격과 함께 파이 결합으로 구분할 수 있죠. 그런데 B의 경우 베타 값은 마이너스 0.67로 수치만으로는 파이 결합에 유사합니다. 광전자 각분포 관점에서는 A와 B가 유사하지만 결합과 진동 관점에서는 X와 B가 유사하다는 모순이 생깁니다. 바로 이것이 고전적인 시그마 파이 오비탈 개념이 깨졌다는 실험적 증거가 됩니다. 계산을 통해 두 파이 결합 오비탈에 그려본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완벽히 똑같아야 할 두 파이가 전혀 다르게 생긴 것입니다. 어떠한 문헌도 이를 언급한 적 없던 새로운 사실이었죠. 비상대론적으로는 두 파이 결합 오비탈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비스무트는 83번 중원소로 스핀 오빗 커플링이 강해져 각운동량과 스핀의 합인 총 각운동량이 유효한 양자수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 역전 대칭으로 서로 연결된 두 스피너가 하나의 크라머스 쌍을 이룹니다. 크라머스 쌍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더 복잡해지니 지금은 넘기도록 하죠. 결국 상대론이 적용되면 기존 오비탈 대신 2분의 1, 2분의 3, 2분의 1의 3개의 크라머스 쌍이 나타납니다. 그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이론화학자 커크 피터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사성분 디렉 쿨롱 계산을 통해 문제의 파이 결합 안에 시그마 특성이 약 20% 섞여 들어갔다는 수치를 넣습니다. 그런데 왜 한쪽 파이에만 섞이고 다른 쪽은 순수한 파이 상태로 남았을까요? 비상대론적으로 시그마는 궤도 각운동량이 0이므로 스핀까지 합치면 총 각운동량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한편 파이는 궤도 각운동량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므로 스핀 오빗 커플링을 포함하면 총 각운동량은 2분의 1 또는 2분의 3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시그마에서 나온 상태와 파이에서 나온 상태 중 일부가 똑같이 각운동량 2분의 1이라는 상대론적 대칭성을 갖습니다. 두 상태는 더 이상 시메트리로 구별되지 않고 서로 섞일 수 있죠. 파이만은 상대론이 137번에서 주기율표가 끝난다고 했지만 이번 발견이 보여준 것은 원소가 사라지기 훨씬 전에 상대론이 이미 결합 그 자체를 다시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궁금증은 15족을 따라 비스무트에서 위로 안티모니, 비소, 인해 점점 더 가벼운 원소로 올라가면 어느 지점에서 파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다시 진짜 파이처럼 행동하기 시작할지 상대론이 꺼지는 경계선에 대해서입니다. 페카피코는 이 연구를 새롭고 독창적이며 최첨단 방법을 쓴 매우 깔끔한 연구라 평하면서도 오래전부터 이런 결과는 전문가들에 의해 예상되어 왔고 모든 것은 케네스 피처의 연구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1970년대 피처가 이야기한 주장은 이렇습니다.
당시 교과서는 무거운 원소들의 기묘한 화학적 성질을 대개 4F 전자가 채워지는 란타넘 수축 탓으로 돌렸습니다. 피처는 여기에 정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며 주기율표의 변칙적, 특이한 화학 효과들을 주기적 경향과 견주어 분석한 결과 이런 상대론적 효과가 4F 전자 도입 효과와 거의 같은 크기로 화학적 거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즉 무거운 원소의 변칙은 F전자 때문만이 아니라 절반은 상대론 때문이라는 선언이었죠. 피처는 이미 1970년대에 탈륨 화합물에서 공유결합이 약해지는 것 같은 효과가 스피노빗 커플링이 공유결합을 교란하는 데서 비롯될 수 있다고 가설을 세웠습니다. 상대로는 다양한 화학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계속해서 발견되는 원소들이 점점 더 무거운 원소인 만큼 상대론적 효과의 고려는 중요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112번 원소 코페르니슘은 강한 상대론적 효과 때문에 금속이 아닌 비활성 기체처럼 행동하리라 1975년부터 예측되고 있기도 하며 NMR 분석을 비롯한 관측에서도 중원소 상대로는 필수 고려 대상입니다. 결론입니다. 화학결합 중 다중결합은 축을 따라 존재하는 시그마 결합과 축과 직교하는 파이 결합의 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들을 설명하는 여러 요인 중 원소가 무거워져 상대론 효과가 커지게 될수록 스피노빗 커플링에 의해 총 가군동량만이 의미를 가지기 시작하는데 상대론적 효과에 의한 고전적인 삼중결합의 구성 붕괴가 예측을 넘어 최근 실제로 관찰되어 원소와 결합 전반에 상대론을 고려할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백 년간 사실로 여겨지더라도 언제든 예외가 발견되거나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이 과학의 즐거움 중 하나가 아닐까요?